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자그마치 130조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하지만 성적은 참 초라합니다. 한 명이 약간 넘는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당장 정부에서는 11월부터는 재구조화라는 이름하에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출산 극복할 수 없는 걸까요? 네 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자, 먼저 초이수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승희 동아대 아동가족학과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하정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일가족연구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끝으로 황미나 노무법인 해마루의 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뭐 네 분은 전문가시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씩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사실 우리나라의 인구 변동의 구조와 그리고 심각한 어떤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낮은 출산율 때문에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고 또 지금은 너무 늦은 시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낮은 출산율은 결국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한국이 앞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이전에는 2050년, 그다음에 2030년, 그러니까 점점 그 우울한 전망들이 짧게 좀 다가오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저출산 대책이라고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대책이 있어 왔는데 사실은 저출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출생으로 바뀌어서 이게 진행이 되면 어떨까 합니다. 저출생. 네, 예. 저출산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여성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요. 생명이 태어나는 부분에 여성과 남성이 함께 뭔가 이렇게 일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예. 남성과 여성이 함께 가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이란 말에는 여성이 낳지 않는다라는 말이 같이 묶여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여성이 아니 각 가족들이 아이들을 갖지 않은 그 환경이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하 부장님, 저 현재 저출산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출산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출산이라는 어떤 이 독립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저출산은 결국 고령 사회를 가속화하는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단지 최근에 많은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그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정책들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랫동안 시간에 이제 누적되어서 온 이 저출산의 어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장기적인 대책들이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해서 다시 또 만들고 결국은 이 지경이 돼서 뭔가 새롭게 바뀌긴 해야 되는데 누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지 황 노무사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경력 단절 여성과 연관해서 오늘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기업의 근로 환경 자체가 여성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나 혹은 이제 친화적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출산과 육아의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개선을 하고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장시간 근로를 이제 그 단시간 근로로 짧게 근로를 하는 걸로 바꾸는 방향으로 유연근무제나 이런 형태의 근무를 통해서 이제 여성 근로자가 육아나 출산 그리고 남성 근로자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져야지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여성 근로자들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네. 남성 근로자들이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단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장 얼마만큼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지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그러니까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05명 전국적으로는. 그러니까 부산은 0.98명. 그리고 서울은 0.83명입니다. 부산이 약간 뭐 앞선다고 하지만 전국 평균보다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평균이라고 해봐야 좀 대동소이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근데 이 숫자가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지 이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한번 여쭤볼까요? 예. 교수님. 그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예. 합계 출산율은 이제 가임기 여성이 그 평균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러면 대체 출산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인구가 그대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거기에 논란은 있습니다만 2.1명의 합계 출산율이 있어야 현재 인구가 단순 재생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2.1명보다 굉장히 떨어지는 것인데, 통상 1.3명 이하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초저출산 사회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의 1.04, 1.05명의 그 정도 수준은 유엔의 가입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일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사회고, 대체적으로 이 낮은 출산율의 사회가 여러 가지 이제 동유럽의 일부 국가들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사회 경제적인 큰 문제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국가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좀 심각하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정도의 출산율, 그러니까 저는 출생률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출생률. 예. 이 정도의- 저희도 출생률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입에 좀 안 익어서요. 예. 이런 정도의 출생률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른들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네. 사실은 젊은이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걱정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학부 학생들이나 이렇게 젊은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언제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는 언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가, 몇 명의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 하는가, 뭐 가정은 꾸리고 싶어 하는가를 물어보면 예전하고 다르게 그 퍼센테이지가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뭐 예전에 10명 중에 7명이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여학생들의 경우에 10명 중에 한 5명, 6명만 결혼하고 싶어 하고, 그중에서도 나는 내 아이를 가지고 싶어요라고 하는 학생은 2명, 3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라고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하다 보면은 집이 없잖아요. 부터 시작을 해서 일자리가 없잖아요. 불안정하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제가 아이를 낳고 다시 취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예. 젊은 학생들, 젊은이들의 경우에도 안정된 기반이 있어야 조금 뭔가 이후 세대를 생각하고자 하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런 기반들이 조금 마련이 된다라면 예. 출생률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그런 생각은 하는데, 네. 그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당장 이 출산율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지금 당장 고령사회가 들어갔거든요. 16.5% 전체 고령 인구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장님? 저는 지금 아까 그 학배 출산율 관련해서 그 OECD 평균을 2017년 기준으로 보면 1.68명입니다. 1.68명.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60년대에 저희 그 우리나라 전체 합계 출산율이 6.0 정도였는데, 거기 지금 현재가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체 그 출산율하고 이렇게 다 합쳐서 초저출산이 오기까지 그 속도가 엄청나게 이제 빠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예를 예. 들면은 유럽의 그 출산율은 4명에서 1.6으로 하락할 때가 거의 100년이 소요됐다고 얘기를 100년. 하거든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저희의 지금 이 초저출산 현상은 너무도 빨리 오고 있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이미 초저출산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건 전국 평균의 5년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부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저출산이 가져오는 이제 가장 큰 문제 중 인구 절벽은 결국 저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그 역으로 고령 사회가 되는 그 어떤 고령 사회 우리 사회적 비용을 누가
담당하게 될 것인가 예. 이 문제하고 좀 봉착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이렇게 함께 이름을 붙여서 있긴 한데 물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두 가지가 워낙 이제 상관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만성적인 어떤 저성장 시대가 올 것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뭐 일자리를 만들자 해서 계속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젊은이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전체 인구의 16.5%면은 이게 8개 특광역시 중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 고령 인구가. 그리고 아이들은 태어나질 않고. 그렇다면 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지, 저출생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쭤볼까요? 일단 아까 경력 단절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여성들이 생각하는 그 일자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한번 먼저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현재 그 2018년 2, 4분기 기준에서 이제 청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산 예. 지역 청년 고용률 자체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15세에서 29세 청년을 말하는 건데 고용률 자체가 39.6%로 같은 기간에 전국 평균 고용률이 한 42.6% 되는데 사실은 좀 밑도는 수준이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도 부산은 한 55.1%인데 청년 고용률도 그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에서 사실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서 청년 일자리가 사실은 조금 없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양질의 일자리도 없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동시에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이 이제 결혼과 출산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기가 당장 일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결혼을 해서 뭔가가 단절이 되고 이걸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한다면 여성 입장에서는 결혼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초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한국 사회가 예. 이렇게 이제 낮은 출산을 보이고 있는 원인이 뭔가 한두 가지로 아마 집약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죠. 대단히 예. 구조적인 문제고 또 역사적인 문제고 또 정책상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는 고비용의 사회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피로해 있는 사회가 아닌가. 뭐 어떤 학자는 이제 가족 피로 사회로 이제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굉장히 국민들이 생활하기에 고비용에 따른 너무 피로도가 높은 사회다. 예를 든다면은 결혼 비용이 아마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호텔 부산에서 최고급 호텔의 최저 비용이 한 1억 이상 결혼식장 비용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출산과 보육에 따른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교육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 투자 비용은 낮은 반면에 사교육비는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은 그런 사회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회 진출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든다면 80년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거의 다 노동시장, 사회를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 말과 30대 초에 거의 커리어를 쌓아서 이제 진출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주거비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교육과 같은 거를 더 많이 받아서 진출하려다 보니 다른 걸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비용이 굉장히 높고 여성 경력 단절에 따른 비용도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사회입니다. 또 가계부채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출산에 따른 그런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회가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유지하는 비용이 대출도 많고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애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너무 많으니까 그 비용을 뭐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자, 고비용 구조 일단 지적해 주셨고요. 또 어떤 걸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내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요라고 하는 얘기 중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왜라고 묻게 되면 예. 제가 제 아이한테 저보다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자신이 없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뭔가를 학교를 다니거나 뭐 사교육을 받거나 할 자신도 없고 예. 그리고 또 뭐 더 좋은 집에서 키울 자신도 없고 그리고 그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봐줄 수 있는 여유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 시간을 들이는 것도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치가 조금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여전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빼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당장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제 저는 주로 대학생들하고 있다 보니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졸업을 나면은 기본적으로 3천만 원 이상의 그 빚을 지고 그러니까 장학금 또는 대출 통해서 빚을 진 상태에서 사회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싶지만 그러한 가구를 꾸리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출발을 시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나는 내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라는 게 이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이게 다 이렇게 번져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 또 어떤 말씀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비혼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그 만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만혼의 현상과 또 만혼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초산 연령이 계속 이제 지연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한 2007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한 3세 정도와 그 평균 그 출산 연령이나 초혼 연령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만혼에 의한 만사는 결국은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는 시기와 맞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난임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보건 의료적인 어떤 문제들도 좀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많은 이제 저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제 저출산에 관련한 연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시민 대상으로 뭐 1,000명들 그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부분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아이를 낳아서 그 임신 전후와 이제 산후조리까지 드는 이제 최근에 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그 20대부터 49세까지의 가임기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 210만 원 정도의 근사치지만 그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딱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낳아서 산후조리 정도까지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이후에 이제 양육의 부분에서 그 아까 지금 그 황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한테 어떤 양육 환경이 불리하다는 거죠. 성평등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좀 도드라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여성들한테 가사나 육아 부담이 완전히 쏠려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일 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이 이제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 정책들은 대부분 둘째 자녀부터 또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첫째 자녀부터 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에 대한 행복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의 경험이 둘째 자녀, 셋째 자녀로 이어지는데 저희는 첫째 자녀에 대한 많은 대책들이 빠져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조금 해결해 가야 되는 어떤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말씀만 들으면 여성들이 정말 애 낳고 싶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면 또 지적을 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경력 단절 플러스 알파로 해서 회사 내에서 아이를 가지고 육아휴직을 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 우리나라의 그 직장이 육아에 관대하지 않은 직장 이제 문화를 있는데 실제로도 제가 업무를 하다가 보면은 여성 근로자분들이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많은데 이제 그 본인이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제 요구를 하면 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당연히 이제 부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명 우리 회사에는 육아휴직 같은 거 없다 이런 형태의 말로 이제 그 거부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직을 종용을 해서 퇴사를 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부산 고용노동부가 이제 조사를 한 게 2013년부터 2017년 5년간 이제 조사를 해서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에 관해서 그 고소한 건이 이제 최근 5년간 총 16건입니다. 5년간 16건이고 물론 이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부여하는 벌칙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16건 중에서 2건만 벌금이 부과가 되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상호 간의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실제로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직장 문화 때문에 이의 제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사실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 특히 중소기업에서 예. 그 현실을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육아휴직을 보내주세요 해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면 500만 원 미만의 벌금. 500만 원 그런데 이하의 벌금. 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그러면 그게 16건인데 그중에 2건밖에 되질 않았다라는 네, 건 벌금을 부과를. 네. 5년 동안 16건이면 거의 없었다는 거의 없다고 얘기라고 해도 보시면 과언이 될 것 아니죠. 같습니다.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그냥 알아서 안 가는 게 뭐 비일비재할 수도 있다. 이런 네. 반증이 되기도 하겠네요. 거의 그냥 이제 뭐 육아휴직이나 출산을 할 경우가 되면은 사직을 종용을 해서 본인이 사직을 하게끔 이제 만드는 거죠, 회사에서는. 저는 그런 사례가 참고로 뭐 많습니다. 그런 조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6건 중에서 2건의 그 실제로 실형을 받은 분들이 이후에 이 분에 대해서 처우를 어떻게 했는지 추후에 조사 같은 것들은 안 이루어졌죠?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건이 종결이 되면은 그 부분까지는 이제 노동부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데 사실 그 부분도 좀 이제 사실은 그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게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감독을 나가는 일인데 사실은 모성보 쪽 이제 육아휴직이나 그 출산 전휴휴가 이쪽 관련해서는 정기적인 감독이 잘 없고 수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사실은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될 그러니까 것 지금 같습니다. 점검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군요. 뭐 사실 근로조건이나 뭐 임금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뭐 해야 할 일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있지만 모성보호 관련해서는 상시적인 점검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남성도 육아휴직을 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광고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게 만약에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죠. 그 2017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에 보면은 그러니까 출산 및 육아휴직을 이제 사용하는 그 이제 재직자가 있을 경우 여성에게 대체 일자리 부분에 이제 지금 제도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 대체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45.5% 정도가 남은 인력이 그 일을 분담합니다. 그 말은 새로 이제 뽑는 게 아니라. 예, 그 말은 이제 여성들이 그 임신과 출산 휴직을 가기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동료가 당장 힘드니까, 예, 그죠? 15개월을 비워야 되는 자리에 대체 일자리를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은 45.5%가 남은 인력이 그 일을 분담한다는 거죠. 그 부담은 엄청난 거기 때문에 제도가 아무리 있어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예. 자, 눈치 보고 근데 뭐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그만두고 그런 선배들을 본다면 혹시라도 그 밑에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면 결혼하고 싶을까? 당장 그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 외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육아 대책, 특히나 돈 줄 테니까 애 낳아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늘 있어 왔거든요. 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교수님 한 말씀 청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 이렇게 뭐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저런 뉴스들을 보면, 예. 그러니까 뭐 가임 여성의 비율을 이렇게 나타낸 지도들도 이렇게 떠오르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여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분노하죠. 우리가 뭐 이렇게 아기 낳는 기계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가치거든요. 예. 사실은 이 아이를 낳아서 후 세대를 만든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명의 본능이기도 한데 예. 그 본능이 지금 발현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환경이 매우 각박하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첫 아이를 낳은 여성이 사실은 둘째 아이를 낳고 싶어야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보이는데 첫 아이를 낳은 여성들은 둘째 아이를 더 이상 낳고 싶어 하지 않는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예. 하정아 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독박 육아가 사실은 아이를 낳은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고요. 독박 육아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기업의 문화 자체가 노무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남성들이 일찍 퇴근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문화도 있고 여성들이 육아휴직 또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해서 갔다 오면 내 자리, 내 책상이 없어질 거라는 불안이 너무나 팽배해 있는 그 기업 문화들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뭐 기혼자이고 자녀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승진 자리에서 밀린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알게 모르게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울타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따돌려지는 기업 내 사내 분위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이렇게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이런 가치가 이렇게 좀 바뀌지 않으면 그렇다라면은 생명의 어떤 본능인데도 그것을 눌러야만 하는 이것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애를 가질 수 있는, 아이를 낳고 제대로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모든 상태에서 다 막혀 있고 사방팔방에서 정말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당장 둘째는 얼마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뭔가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너무 실타래를 많이 꼬아놓으셔가지고요. 조 교수님부터 말씀 청하겠습니다. 뭐부터 좀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한국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고비용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에 어떤 피로감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이 비용의 구조를 저비용 사회로 좀 전환을 시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비용 사회로의 전환. 그래서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높은 비용을 지출해야 될 부분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줄여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 결국은 결혼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결혼식 비용 문제를 낮추는 것은 문화와 좀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돌봄과 그다음에 교육계에 관련된 부분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 사교육비의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공교육의 지출 비용은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야 도입된 아동수당은 금액이 낮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출산에 대해서 이만큼 우리 사회가 책임을 지고 있다 하는 아주 중요한 저는 정책적 조치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 돌봄의 개인에 따른 아까 이제 독박 육아 말씀을 하셨는데 예. 결국은 이제 개인과 가족이 짊어져야 될 많은 짐들을 결국은 가볍게 해주는 정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의무 교육을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게 엄청난 사교육 비용들을 많이 들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질을 많이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 학교 보내고 난 뒤에 정말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겠구나라는 상당한 사인이 가야 되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체감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주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데 그 이제 강남 부동산을 잡기 위한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저소득층의 그 자가 비율이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결국은 지금 우리 사회의 사회 초년병인 젊은 세대들이 거의 출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경우도 이제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의 비중들을 굉장히 높여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 예. 우리나라 그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데가 세종입니다. 거의 그 합계 출산율이 2명 가까이 1.9명이 넘는데요. 예. 요것들은 거기에는 이제 공공기관 이제 행정수도가 이제 원래 다 이전하려고 했던 계획이라서 정부 기관들이 다 옮겨갔습니다. 고급의 일자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중심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범적인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보육의 환경에 대해서 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는 주거 비용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교육 문제도 많은 관심들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주거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 예를 든다면 서울보다는 고소득자가 많이 사는 서울보다는 경기도의 신도시 지역에서
오히려 출산 환경이 좋은 쪽에서 일자리와 주거와 교육이 잘 된 쪽에서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부산이라든지 다른 출산율이 낮은 지역에 있어서도 이런 정책적 사례들을 열심히 봐야 되지 않겠나. 부산이 이리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일자리도 고용률이 전국에서 지난 20년 동안 최악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거 굉장히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 별 가시적인 노력들을 별로 한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세종시의 사례라든 출산율이 높은 지역들의 여러 가지 그 변수들에 대해서 좀 유념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세종시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 국가에서 뭐 정말 전폭적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또 게다가 여기가 주거 비용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따라가면 하나 따라가서 하나 잡아놓으면 다른 게 도망가고 있고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서 말이죠. 예, 또 뭐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좀 개선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좀 말이 막히네요. 예, 그렇죠. 너무 큰 부분이라서. 초 교수님 말씀이어서 예, 제가 예, 그러면 뭐 아까 그 함장님. 말씀하신 그 아동 수당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경우가 0세부터 5세까지 아동 수당을 10만 원씩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선진국 사례를 안 입을 수 없는 게 보통 그 유럽의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은 그 정책의 지속성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프랑스나 독일,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 0세부터 그러니까 16세까지 혹은 21세까지 양육 수당을 지속적으로 주는 겁니다. 첫째 자녀부터 해서 그 자녀가 올라갈 때마다 한 20만 원 정도 해서 50만 원 정도까지를 21세까지 준다면 부모가 어떤 소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평범하게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기초자치단체나 이제 이런 그 광역도시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만 보편적인 정책 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줘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플러스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그 기본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줄 때 부모로서 한 번 더 첫째 아이 이후에 둘째 자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수당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2006년부터 그러면 차라리 줬으면 지금쯤이면 뭐 10만 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거 계속 하려고 했는데 뭐 포퓰리즘이다 해가지고 결국 지금 이렇게 10만 원씩 이제 아동들한테 주어졌단 말이죠. 뭐 이제 생각이 나셨습니까? 네. 사실은 이렇게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평생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예.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결혼이라던가 어떤 출생률과 관련해서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내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보편적 서비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정책이 마련이 되면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러니까 간간히 가장 가슴 아픈 경우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빠가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사회에서 이제 그분들을 미혼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두리모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두리모들의 경우에 아이를 입양을 보낼 것이냐, 내가 키울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예. 아이를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다입니다. 일단 일자리 지원이 안 되고 경력 지원도 안 되고 양육비도 거기 지원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맡아줄 것도 쉽지 않고 본인들이 어린 나이에 일단 사회로 나가게 되면 18세 이상이 돼서 나가게 되면 아이가 어느 정도 되면 낳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보호소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길이 막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황은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와 함께 사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양육비를 주라고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도 그분들이 재산을 감추거나 사실은 양육비를 주지 않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을 이 나라의 여성이면 아마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 없이도 또는 어머니 없이도 혼자서도 충분히 두 아이, 세 아이를 키울 수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나는 아이는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생 그 아동 출생 그리고 양육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기반을 갖춰질 때까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어떤 지원이 현실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생색내기식이 아니라 예. 현실적인 수준에서 조금 마련이 돼야만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TF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지와 연관해서 여성이 정말 뭐 눈치 안 보고 내가 뭐 둘이 뭐든 아니면은 뭐 제 아이를 낳든 내 아이를 낳든 정말 아이만큼은 그냥 키울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게 필요하다. 예. 이 말씀이신데 사실 이게 제도가 좀 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우리의 인식들이 좀 바뀌어 나가면 좀 더 나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뭐 막연한 생각은 해보지만 지금 당장은 턱없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좀 직장에서는 좀 나아져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직장 문화 관련해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육아휴직 단순하게 얘기하자고 하면 예. 대기업이나 사실 공공기관 중심으로는 육아휴직을 이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편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본 게 그러면 이제 경력도 단절되지 않고 공백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에 일주일에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인데 이제 이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중소기업 근로자 같은 경우에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에 예. 조금 이제 경력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그러니까 회사는 방법이 다니되 한두 시간 일찍 퇴근한다거나 좀 늦게 출근한다거나 근로시간을 이제 줄이는 뭐 이런 거죠. 식으로 한다는 네,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현재 그 2018년 7월에 이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그 내놓은 정책 중에 하나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을 1년간 더 그러니까 최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예. 근데 저는 그 사실은 그 중소기업에서 그 육아휴직에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건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예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합해서 이제 2년 동안 그 자유자재로 근로시간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용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현행법상 조금 가능한 거죠? 뭐 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은 지금 불가능한 당장은 부분. 법을 좀 개정해야 네, 되는 지금은 겁니까?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어. 방안도 조금 네,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쭉 네. 들으시면서 뭐 교수님 또 생각하시는 예.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출생률이든 출산율이든 이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를 바꾸는 것은 한두 가지 정책으로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정책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예.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총론적인 부분은 일단 그 여러 가지 출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절감을 하는데 사회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족주의가 굉장히 강했고 그러면서 급속한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되면서 개인주의화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그 개체 중심의 그런 의식을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졌고 특히 이제 여성들이 그 자유로운 인식들을 하는 경향,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것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당면한 그런 의식의 현실이라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회에서는 저는 사회 공공성을 높여서 그 자녀를 낳더라도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런 그 자녀를 사회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성인으로 또 하나의 개체로서 성장을 하는데 튼튼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엄청 중요한 것이고 많은 사실은 프랑스에서 70년대 그 출산율이 1.48, 46 이 정도가 됐을 때 예. 그 자녀 수당이라는 제도들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나라마다 용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개 그 프랑스는 실질적으로 아동 수당이라든지 저출산 대책에 성공한 나라로 꼽혀 있고 북유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사회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사회 공공성을
확대를 하면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굉장히 줄여주는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왕 말씀이 나오셨기 예.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과거 60년대 산업화 시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높아졌을 때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이후가 되면서 대개 모든 나라가 경제 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르고 난 뒤에는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높은 나라가 또 양성이 평등한 사회가 대단히 출산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뭐 그 핀란드 같은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은 핀란드는 오래전에 사실은 베이비박스, 우리나라는 베이비박스를 아이를 버리는 것인데 핀란드에서는 이제 아이를 출생하면은 출산 환경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국가가 이 박스 안에서라도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오래전하고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핀란드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상당한 것들은 뭐냐? 우리 사회가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아이가 우리 가족에서 출생이 됐지만은 우리 사회가 이 아이를 육아를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튼튼하게 지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사회적 의식들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요. 한두 가지 정책으로서 출산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의 목표를 뭐 일본 같은 데서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개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의식과 문화를 바꾸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결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여쭙고 싶은데 한 가지 또 카테고리가 더 남아가지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그 이민자에게 문턱을 낮추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논의가 많이 진전돼 있는 상태고 특히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시각이 많이 나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한번 여쭤볼까요? 뭐 교수님? 예, 얼마 전 뉴스에서 서울의 모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전원이 이민 가족 학생들이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굉장히 유명한 산부인과는 지금 산모가 없어서 인부가 없어서 사실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라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다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껄끄러운 말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고치겠습니다. 예. 이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조금 피부색이 다르고 그렇지만 이미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그 노동 비자로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생각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린 상태에서 결국 다시 아버지나 어머니와 헤어져야 되는 그런 가정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입출입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정책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곳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하부장님 뭐 이어주시죠. 뭐 다문화 사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경향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선진국의 사례를 들 수밖에 없지만 프랑스나 독일, 유럽 쪽에 이 다문화 사회로 이동을 하면서 이 인구 정책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이제 인식의 개선 부분부터 해서 좀 차츰차츰 열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저출산의 문제에서 이제 정책의 양적인 부분 말고 질적인 부분의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아까 이제 저출산의 이 요인이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자리, 주거 그리고 돌봄 및 교육의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그러면 그 안에 좀 질적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지금 주택에 대한 얘기를 신혼부부나 또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걱정거리가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주택의 부분에서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얘기하지만 최근에 보도 난 거에 보면은 전국에 1만 가구가 빈집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소위 말하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 곳에
임대주택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필요한 사람한테 정책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그 접근성과 어떤 대중교통의 어떤 편의시설이 충분히 인프라를 갖추어야 된다는 그런 질적인 부분이 담보되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돌봄, 양질의 돌봄 부분에서 저희는 실은 아까 일가정 양립도 제도가 다 있습니다. 제도가 다 있는데 그걸 눈치 보고 잘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린이집에 7시 반부터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대부분의 일하는 여성들은 그 아이는 9시에 차를 타고 엄마는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시간에서 2시간의 빈 공백을 아이 돌보미나 이렇게 메꾸고 있는데, 왜 있는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아이 돌보미는 좀 더 특수한 상황으로 활용을 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해서 그 오전에 2시간 그리고 오후에 2시간을 교대 근무를 해서라도 보육교사를 더 투입해서 네. 그 공백, 그 틈을 메워주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어떤 정책으로 자꾸 틈을 메우려고 하지 말고 있는 잘 돼 있는 제도를 확실하게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정책의 질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예. 조금 약간 벗어나긴 예. 했지만 예. 하실 말씀이 분명히 많을 것 같아서 최 교수님. 예, 이민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불가피한 그 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 그 국제연구기관에서 이 출산율 문제에 대한 점검을 하다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렇게 발표를 좀 주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 그 이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문제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에 상당한 그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법적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가 출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혼에 따른 많은 비용과 부담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출산율을 낮추는데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유럽 국가보다는 좀 성적으로 약간 엄격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결혼을 법적 결혼을 통하지 않는 동거를 통한 그 출산 비율이 한 3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을 만큼 굉장히 비율이 낮죠. 그리고 아까 그 두리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회적 억압의 구조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이민의 문제와 결혼을 통하지, 법적 결혼을 통하지 않은 이런 문제, 결혼의 문화를 바꾸는 것은, 그래서 많이 동거를 해서 유럽이나 또 미국처럼 얼마든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쉽게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은 사실은 문화와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민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민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럽의 국가들은 결국 이런 인구 문제 때문에도, 노동력 문제 때문에 많은 그 이민 인구들을 받아들였지만, 여러 가지 그 인종 간의 갈등의 문제라든지 예. 사회적 어떤 그 혐오주의 같은 것들을 굉장히 늘여놨거든요. 예. 예멘 난민 하나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도 젊은 층들조차도 엄청난 저항이 심한데, 과연 우리가 예측하건대는 2030년대 중반이 되면 한 1,100만 정도까지 우리 사회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기업 그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이민만을 가지고 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일 만한 사회적 관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갖춰져야 되는 것도 과제이다. 알겠습니다. 이 이렇게 관련해서 이 문제는 뭐 이 문제만을 가지고도 뭐 1시간을 충분히 전문가들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긴 한데, 한 가지는 우리가 당위로 생각했던 그 많은 전통주의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저출생 사회, 저출생 사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큰 장애가 되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 네 분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마무리 발언을 한 말씀씩 청하겠습니다. 각자 좀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은 마무리 발언에 살짝 녹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노무사님부터 마무리 발언 청할까요? 네. 일단은 그 아까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현재 그 직장 내에서 여성 근로자들 혹은 남성 근로자들 아니면 모든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제 많은 모성보호 제도나 육아휴직이나 뭐
그런 제도가 사실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그런 제도들이 사실은 잘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런 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제도들을 이제 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남성 근로자들, 그러니까 남편의 그 육아의 전담, 공동으로 육아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사실은 개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이제 개선을 해서 이제 일생활 균형을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부장님? 예, 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정책에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보편적인 정책 서비스를 제공해서 충분히 그들이 원하는 만큼 해주고 또 그렇지 않은 지금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상당히 어떤 개인주의다 또 이기주의자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사회가 많이 변했고 또 삶의 이제 이 변화에 대해서 또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으로 정책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굵은 주류를 만들어서 어떤 자질구레한 것들을 좀 정리하고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 이미 되어 있어서 충분히 그걸 활용했을 때 가져다 들 어떤 효용성을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취사 선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국민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나는 몰라도 아이는 정말 잘 살 수 있어라는 확신이 들도록 그 정책이 통합되어서 정말 지속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싶은데 맡기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아이를 낳기 무섭다 이러는 어머니들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보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보육 환경이 좋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게 뭔가 계속 만들기보다는 이미 있는 보육 시설 내에서 뭐 근로 문화 환경이라던가 근로 시간 개선이라던가 인원 충원이라던가 임금의 개선이라던가 이런 식의 어떤 재원이 좀 마련이 되어야 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돌봄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맡기는 서비스 말고도 사실은 주변에서 모든 분들이 주변의 아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지원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치 개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초 교수님 마무리 네. 발언해 주시죠. 인구학자로 가장 유명한 교수 중에 한 사람이 데이비드 콜만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입니다만 한국의 이런 저출산의 심각한 경향을 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코리아 신드롬이라고 그런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콜만 교수에 의하면 한국의 저출산 경향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의식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너무 늦었고 또 꽤 긴 기간 동안 진행됐음에도 정책의 효과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성이 필요하고요. 또 한국 사회에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낮은 출산율이 자기 인구의 35만 명이 30만 명이 7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의 노인 인구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 매우 심각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책으로는 어려우나 시간을 가지고 그러나 꾸준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력들을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을 존중하고 생활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들을 굉장히 가져야 될 것 같고 의식과 문화를 바꾸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분의 말씀이 전부 다 옳고요. 그리고 다 귀담아 들을 만했는데 뭔가 하나로 합쳐지기에는 워낙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펼쳐져 있어서 다음 달에 정부에서 11월 저출산 대책이 재구조화라는 명명하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이 왜 실패했느냐? 늘 타협, 그러니까 이 타협이라는 장벽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해서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도까지 해도 될까?
라고 할 정도로 정말 획기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사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